안녕하세요.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 역시도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 말이 와닿을 일이 생겼던 사건이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절친한 친구의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친구 오빠이기도 했고 제가 친구네 집에 들락날락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빠와는 서서히 사랑이 싹텄습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로 시집을 갔는데 친구도 제가 본인의 오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홀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을 둔 장남이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진 않았고 워낙 친구와 막역한 사이이기도 해서 시어머님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 너무 좋다는 생각만이 들었어요. 앞으로 행복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네가 내 새언니가 되다니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빠, 내 친구한테 진짜 잘해줘야 해. 알겠지? 얼마나 얘가 인기가 많은데 그걸 다 제치고 오빠를 선택한 거야. 오빠는 선택받은 거라고. 우리 신우 올케 사이로 잘 지내보자. 알겠지? 그래야지. 현우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평생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게. 네가 날 선택해준 만큼 정말 잘할 거야. 나도 잘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니 서로 잘 터놓고 지내자. 우리 현옥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내가 그렇게 정을 많이 줬나 보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네, 좋아요, 어머님. 그래도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 집안의 룰을 알려주셔야 하니까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널 시집살이 시키겠어. 안 그래?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이인데 어쨌든 너무 잘 됐다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 집이었기 때문에 참 많이 들락날락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결혼을 무진장 반가워 하셨답니다. 친구의 사정을 어렸을 때부터 모두 알고 있던 터라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장남인 남편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집에 시집 가는 걸 그리 달가워하진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의 인품과 남편의 성실함을 보고 그나마 응원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다정한 게 최고다라고 늘 얘기하시며 엄마 또한 능력보다는 다정한 남편에게 시집 가기를 바라셨는데 제 남편이 딱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제 선택에 후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시집가서 고생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김서방도 그렇고 네 친구도 그렇고 성품이며 성실성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아빠는 이거 하나만으로 마음을 놓을게.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야 한다. 아휴, 마음 같아선 집안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데 어쩌겠니? 너희가 그렇게 좋다는데 허락해야지. 안 그래? 잘 살아. 그리고 남자는 자상한 게 최고야. 다 필요 없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집에 있는 마누라 외롭게 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김서방이랑 너랑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럼 엄마 아빠는 바랄 게 없으니까. 알겠지?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 후회 없이 잘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상미도 잘 알고 그 집 성품 잘 알잖아. 상필 씨 진짜 다정한 사람인 거 엄마 아빠도 아니까 나도 걱정 안 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애써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했고,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와 신우 올케 사이가 되고 보니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적부터 워낙 막역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아빠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죠. 아빠는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당장에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어쩌지라고 생각할 그때 모든 상속인은 저와 엄마였기 때문에 공장까지 저희가 맡게 되었죠. 이참에 상필이가 사돈네 공장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자식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 혼자이므로 그걸 이끌어갈 수 있겠어? 아무리 요샌 여자 남자 따지지 않는다지만 말이야. 잘 생각해봐. 우리 상필이면 네 남편이니까 믿음직스럽지 않니? 그래. 지금 오빠 말고 또 누가 있어? 너도 지금 마음이 참 말이 아닐 텐데. 오빠 믿고 맡겨봐. 넌 사돈어른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빠의 공장을 남편이 운영했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 역시 그 말엔 동의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터라 사실 제 마음을 돌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도통 아빠 공장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제 옆엔 든든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고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페인트 공장을 도맡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센스가 있고 워낙 일 감각이 좋았던 터라 금세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도 남편을 신뢰하였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은 페인트 공장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을 도와 간간히 회사에 출근하며 회사 일을 배웠어요. 그래도 아빠 회사였기 때문에 저 역시 마냥 회사를 남편에게만은 맡길 순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나마 엄청 큰 슬픔도 바쁜 순간에는 잊혔고 옆에서 저를 도와 회사를 도와주는 남편에게도 참 고마웠어요. 김서방한테 너무 고마워. 아휴, 너 시집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엄마 아득하다. 네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어? 안 그러니? 김서방, 아무쪼록 애써주게. 우리 딸아이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해. 부탁할게. 알겠나?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 볼게요. 그리고 현옥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어머님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회사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옥이랑 제가 정말 어머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슬픔 잘 추스르세요. 이러다 어머님 건강 해칠까봐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페인트 공장을 이끌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성실히 일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것 빼고는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1년이 지났고
남편과 함께 페인트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신우 시집도 보내고 서방님 장가도 보냈어요.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에 비해 살림살이도 굉장히 나아졌고, 남편이 회사를 경영하고 난 뒤부터는 시댁 살림살이는 엄청 나아졌습니다. 가지고 오는 돈도 많았고, 저희가 모든 살림을 책임질 정도까지는 되었거든요. 저 역시 남편이 장남이니 솔직히 시댁에 저희가 희생한다는 생각보단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차 알게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은 다 눈에 보였지만 은근히 비밀을 만드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처음 저에게 잘해주었던 시어머니도 점차 제가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고, 막역했던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오히려 공장을 그만 나가줬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남편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지만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의 회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내 거, 네 거 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시댁의 말들이 알게 모르게 거슬리더라고요. 확실히 처음 결혼할 때와는 태도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너희 집 쫄딱 망했던 거 아니니? 그래도 오빠였으니까 이렇게 회사 이끌고 지내는 거지. 넌 우리 오빠한테 절을 내도 모자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진짜 시집 잘 왔다니까? 이것도 네 복이다, 얘. 아, 그렇지 뭐. 상필 씨가 잘 이끌어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너도 시집 갔잖아. 너희 시댁에서 예단해오라는 것도 엄청 맞았는데 그래도 오빠가 다 해줬으니까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둘한테 좋은 건가? 그리고 오빠만 노력한 거 아니고 나도 같이 나가서 일하잖아. 오빠가 나 도와주는 거지. 말은 바로 하자, 얘. 어머, 얘 좀 봐. 너랑 나랑 같니? 우리 오빠는 부모님 같은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넌 우리 집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너 우리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네가 더 좋은 거지. 아무리 네가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남자랑 여자랑 하는 일이 있는 건데 너 혼자 있어봐. 지금 공장 있지도 않았어. 그건 얘 말이 맞다. 너 우리 상필이 아니었으면 너네 공장 어떻게 됐을 것 같니? 너 혼자 택도 없잖아. 맞아, 아니야? 상필 씨한테 늘 고맙죠. 그래도 아빠 옆에 계시던 분들이 저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여자가 뭘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냥 오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너도 참 고집 세다. 신우의 말이 어이가 없었고, 공장이 제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이 잘 이끌어준 것은 맞기에 제가 할 말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원래도 잘 되고 있던 공장이었고, 아빠가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 역시 공장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는 저에게 명의마저 남편 이름으로 돌리라고 종용했는데, 어이없게도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도 오빠 이름으로 해줘도 되잖아? 너 꼴랑 회사 나가서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빠가 총책임자면 그에 맞는 감투를 씌워줘야지. 그러니까 오빠한테 명의 넘기고 넌 그냥 사모님처럼 살아. 그게 편할걸?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나랑 오빠랑 뭐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서류를 해야 해? 지금 이사님들도 많이 반대하실 거야. 자기는 이제 쉬어도 돼. 그냥 사모님처럼 집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기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 맞아. 너 자꾸 나가서 찔끔찔끔 일하는 것도 몸에 안 좋다? 결혼한 지 11년이나 지났으면 애는 한 5번은 낳았겠다. 그래, 너 언제 손주 안겨줄래? 셋째네 봐라. 너희보다 훨씬 결혼도 늦게 해서 지금 애가 벌써 몇 살이니? 시댁 식구들은 임신 준비를 하라며 제게 집에 있기를 권유하였는데 참 갈등되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애가 안 생기니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회사였고 제가 남편을 도와 꼭 같이 운영하고 싶었기에 쉽사리 남편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꾸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회사 명의마저 넘기라고 하니 차마 그렇게 대답이 안 나가지더라고요. 아이가 갖기 싫은 건 아니었지만 전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고 사실 도련님의 딸이 저에게 친딸은 아니지만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딸처럼 예쁘게 굴었거든요. 이렇게 조카딸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간절함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일을 쉬어야 하나 생각했죠. 큰엄마, 나 오늘 큰엄마네 놀러 가도 돼요? 나 큰엄마가 해준 유부초밥 먹고 싶은데. 그리고 한밤 자고 내일 갈래요. 그럼 당연히 놀러와도 되지. 큰엄마 주말에 쉬니까 오늘 왔다가 자고 내일 가면 되겠다. 유부초밥 말고 또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리고 큰엄마랑 같이 팩도 하고 우리 숙제도 같이 해요. 이따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게요. 조카딸은 참 저를 잘 따랐고 그런 조카딸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혼자서 저희 집에서 종종 자기도 했고 저랑 쇼핑도 다니고 나름 딸처럼 제가 아껴주었습니다. 예쁜 짓만 하니 더 예뻐 보였고 그날도 어김없이 조카딸과 놀고 집에 보냈는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던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 대해 생각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11년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는 아이는 참 안 생겼고 병원을 가도 딱히 원인이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나가서 그렇다는 둥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원인이 없긴 왜 없어? 공장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나갔잖니. 집에 가만히 붙어 있음 애가 안 생기지 않겠다 이 말이야. 좀 시애미 말 좀 들어라. 네 남편 그렇게 못 믿니? 가족인데 어쩜 그러냐 너는? 어머님,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저 집에서만 놀 체질 안 돼요.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 걱정 노세요. 너도 참 고집 세다. 여자는 그냥 집안에서 살림하고 조신하게 애나 키우는 게 여자지. 에휴, 어려서는 그렇게 사근사근 말도 잘 듣더니 나이 먹으니까 아주 고집불통이 따로 없어. 참 마음에 안 든다. 상필이 장남인 거 알지? 못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지금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소식이 영 없어. 그게 다 네가 공장 나가서 그래. 마음이 정말 불편했지만 그래도 일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종종 생각나는 아빠 때문이기도 했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사업체, 제가 손을 놓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이랑은 대면대면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살가웠던 남편도 제가 회사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저와 대화를 하면 답답하다는 식이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점차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한 건 이제 막 성인이 된 조카 딸이었어요. 고집불통. 애도 못 낳고 회사 명의 변경도 안 해주고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네 얼굴만 보면 답답해. 할머니, 왜 그래요?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큰엄마도 나가서 계속 일하는 게 좋은 거죠. 안 그래요? 넌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다. 알겠니? 내 친구지만 너도 참 답답하다. 난 내 남편이 편하게 돈 벌어다 주는 걸로 쇼핑하고 사는 게 좋던데. 넌 꼭 그렇게 네가 나가서 진두지 일을 해야겠니? 사실상 명의만 네 거지. 오빠가 운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의만 내 거인데 도대체 왜들 그렇게 명의 변경까지 원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니까. 우리 가족인데 명의가 중요해? 중요하지. 남자 이름으로 떡하니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실질적으로 이제 20년이나 네 남편이 이끌어온 건데. 어머니, 저희 아빠 40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제 것만도 아니고 저희 엄마 지분도 있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역시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댁은 입만 삐쭉 나올 뿐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늘 시댁에 가면 이렇게 회사 명의 얘기를 하며 저를 닥달하였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 거절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말이죠. 그렇게 식사 자리 도중 동서가 저에게 은근슬쩍 딸 취직 자리를 부탁하더라고요. 이제 막 성인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예뻐했던 조카딸이기에 솔직히 거부감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먼저 들었고 벌써 이렇게 커서 취직을 준비한다니 만감이 교차했죠. 형님, 우리 진서 형님 공장에 격리 자리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애가 대학도 안 가겠다고 하고 참 미치겠어요. 어머, 그래? 진서랑은 대학 얘기는 따로 안 했는데 마침 격리 구하고 있긴 해. 있던 격리가 육아휴직 들어갔거든. 진서가 회사 취직에 관심 있는 줄 몰랐네. 나야 좋지. 진서 똑부러지고 믿을만 하고. 진서야, 내일 공장 한번 나와봐. 어떤지 너도 봐야지. 형님, 고마워요. 아우, 누굴 닮아 저리 고집이 센지. 대학 안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잖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형님이랑 아주버니 회사에 있으면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기도 하고. 잘 부탁드려요.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부탁만 하네요. 나도 큰엄마 회사면 더 좋지. 큰엄마 맨날 볼 수 있고. 힘들면 종종 큰엄마네서 자고 가야지. 엄마, 걱정 마. 그래, 나도 좋다. 진서가 있으면 큰엄마가 든든하지. 심심하지도 않고. 큰아빠 일 때문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많아. 가뜩이나 큰엄마 심심한데 너무 잘 됐어. 하여튼 진서는 참 내 딸 같고 좋다니까. 동서 진짜 부러워. 진서 같은 딸도 있고. 그렇게 조카 딸이 저희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역시나 똘똘한 친구답게
한번 알려준 건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조카한테 의지가 많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 조카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엄마, 큰아빠, 요새 집에는 잘 들어와요? 보니까 매번 회사에서만 있으신 것 같은데.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체크해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큰아빠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던데. 큰엄마도 의심 좀 하고 체크 좀 해보세요. 웃겨. 못하는 말이 없구나. 우리 진서 언제 이렇게 커서 이런 얘기도 해주고 조금 해가지고 내가 기저귀 갈아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알겠어. 큰엄마가 예의주시할게. 우리 조카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예의주시 해야지. 그때까진 웃어 넘겼는데 이제 같은 성인 여자라고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참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내심 나도 딸 하나 낳았으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없으니 그냥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 슬슬 의심스러웠고 장부 조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곳에 페인트 납품을 하고 대금 거래를 하는 장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곳이라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여기 회사 뭐야? 처음 보는 덴데? 꽤 몇 번 납품했네? 대금은 다 받은 거야? 장부 보니까 받은 걸로 되어는 있던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경리가 하는 일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 네가 할 일이 신경 쓸 거 아니야. 각자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뭐.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작은 거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야지. 뭐 당신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어. 신경 안 쓸게. 남편이 단호하게 얘기하길래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내심 찝찝했지만 20년을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한참 지냈는데 그러던 중 서방님 생신이 있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되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 페인트 공장에 취직한 초년생 조카딸이 저를 넌지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조카의 말이 저를 당황하게 했는데 조카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엄마, 큰아빠 뒤 좀 캐보세요. 여기, 이것도 좀 보시고요. 제가 이런 거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큰엄마한테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알리는 거거든요. 일단 놀라지 마시고 이거 먼저 좀 보시고 판단하셨음 해요. 저도 놀랬으니까. 조카는 본인이 찍은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고 전 그 영상을 보고 놀랬어요. 손을 덜덜 떨며 원본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 영상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거든요. 누가 봐도 남편이 나온 영상이었고 회사 조카 자리에 있는 컴퓨터가 CCTV를 볼 수 있는 컴퓨터였는데 조카가 일하면서 가끔 헷갈리거나 할 때 CCTV를 돌려보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CCTV에서 발견한 것은 제 남편과 회계부서에 있는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카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본인 핸드폰에 담았고 저에게 말할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저에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보여준 것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니, 너가 찍은 거니? 아니, 진서야. 일단 나한테만 먼저 보여준 거지?
큰엄마가 이거 받아볼 수 있을까?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큰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요. 그래도 큰엄마는 제 엄마 같은 사람이라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아, 진짜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제가 찬물 좀 드릴게요. 진서야, 이거 너희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거 다 비밀이야. 일단은 꼭 지켜줬으면 해. 큰엄마가 부탁할게.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애써 참았고, 무엇보다 조카 딸이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죠. 전 그날부터 남편과 회계 직원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 끝나고 항상 골프를 치러 가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끝나고 미행을 해보니 웬 가정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집 문이 열리며 남편을 반겨준 건 회계팀 직원과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진을 찍고 전 하나하나 외도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보니 꽤 컸더라고요. 한 10살쯤? 남편이 변한 것도 그쯤인 것 같더라고요. 더더욱이 놀라웠던 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외도 자료를 모으고 있던 그때 사실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시누이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고 왔던 터라 무작정 시누이 집에 앞에서 시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님이 둘이 주차장에서부터 집으로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가 더욱 놀라웠는데 그냥 제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오빠도 진짜 답답해.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명의를 돌려놔야 현옥이 하나만 내주고 끝날 일인데 안 그래? 언제까지 지수 그렇게 숨어서 키울 거래? 나 솔직히 오빠도 답답해 정말. 현옥이랑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겠구만. 누가 아니라니? 어차피 애도 못 낳게 정관수술도 했다며. 그럼 현옥이한테서 애도 없을 건데 걔 몸 하나만 나가면 될 일을 내 손녀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것도 정말 지친다 지쳐. 애가 벌써 몇 살이야? 에휴. 내 아들이지만 걔도 하는 집 답답해. 오빠가 착해서 그렇지. 나였으면 벌써 현옥이 내쫓았어. 이제 회사 운영하는데 현옥이 도움도 필요 없잖아. 뭐라고? 지금 내가 들은 말 다 사실이지? 그래. 그렇게 명의 변경에 집착할 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머님은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왔던 사이인데 어쩜 속으로 저를 보며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등장하자 시어머니와 시누는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했고 전 온 분노를 담아 시누이에게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누이의 뺨과 머리를 잡고 조리 돌림하자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저를 말리셨고 저를 말리는 시어머니 또한 제가 밀쳐냈죠. 어렸을 때 말고는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무슨 힘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시누에게 풀었는지 참 초인적인 힘이었어요. 어머머, 이거 안 나? 아, 그만해. 이거 놓고 말하란 말이야. 이게 진짜? 그래, 이왕 알게 된 거, 너 오빠랑 이혼하고 회사 내놓고 떠나. 위자료는 줄 테니까. 그동안 우리 눈치 못 느꼈니? 너 나가라고 눈치 준 거야, 알아? 그러니까 당장 오빠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조용해. 나가고 말곤 내가 정해. 위자료? 너희가 주는 푼돈 필요 없어. 다 뺏어올 거야. 지금 누구 덕에 너네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빠 회사 아니었음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니? 그지 같은 것들은 걷어줘도 그지래더니 그 말이 딱이네. 두고 봐. 뭐? 거지?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나? 너 안 다물어? 우리 딸 얼굴 어머 어째? 니도 당해봐라 얼른.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뺨과 머리를 잡았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제가 밀치자 시어머니는 나가 떨어졌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누이와 시모는 남편의 외도 사실과 혼외자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어 전 이혼 소송과 함께 외도 자료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시누이와 시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두 저를 속였다는 게 정말 부들부들 떨렸고 시누이는 제가 무력을 가했다며 상해죄로 저를 고소했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막장 소송이 시작된 거고 다행히 남편의 외도 자료는 명명백백 증거가 있었고 혼외자까지 있는 상황이라 어렵진 않았죠. 이제 회사를 누가 가져가냐의 차이였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니 남편이 빼돌린 페인트는 유령 회사에 빼돌린 페인트였고 거기서 가져오는 수익 모두를 남편 주머니에 횡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경찰 조사 때 경찰이 발견했던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횡령죄로 추가 고소가 되었어요. 더 이상 회사 지분을 가져갈 순 없었는데 이 밖에 법인카드로 여태까지 혼외자 집에 들어간 생활비며 차값 등등 저 모르게 아주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다. 정간 수술까지 해가며 애를 안 가졌어?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몸에서 애 낳기는 싫었겠지. 넌 이미 네 자식이 있으니까. 나만 나가면 이 회사 모든 게 다 네 거고 저 상간녀랑 혼외자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명의 이전 얘기하면서 나를 들복 같구나?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네. 쓰레기 자식.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그냥 이렇게 된 거 너만 나가면 된다고 하길래. 미안하다 정말. 할 말이 없어 너한테는. 남편의 사과는 사과로 들리지 않았고 회피하는 걸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회사 이사님들의 도움으로 남편을 사임시키고 회사를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을 저 혼자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행히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해왔던 일들과 저를 도와주는 몇몇 이사님들이 계셨기에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사님들도 그전 남편의 행동들이 낌새가 이상했다고 얘기했어요. 너 하나만 포기했으면 되는 일을 이렇게 일을 키워서 우리 집을 쫄딱 망하게 해? 너 어쩜 그러니? 애미부터가 이러니. 사과는커녕 내 탓만 하고 앉아있네. 옛날에 그 구질구질한 때로 돌아가서 살아봐요 어디. 그게 당신 집안은 아주 잘 어울리거든. 나랑 결혼하고 당신들 너무 가분하게 살았어. 그지들 동냥하면 뭐 떨어지는 거 없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야. 뭐야? 그지? 이게 진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우리 상필이 망하게 한 거 너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기대할게요. 당신 집구석이 나한테 어떤 복수를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줄 위자료 주고 나면 월세방으로 옮겨야 하는데 참 겁나네요. 시댁과의 마지막이었고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해서 남편의 상간녀마저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남편을 원망했어요. 이제 아이랑 셋이 뭐 먹고 사냐고 말하는데 어쩜 그리 뻔뻔한 인간들끼리만 뭉쳤는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회사는 저와 제 지분뿐만 아니라 엄마 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건들질 못하였고 사실상 혼인 기간에 취득한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을 분할해줘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번 일로 사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과거 모두를 청산하고 홀로 회사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깨너머로 많이 배운 게 있어서 그리 어렵진 않답니다. 그리고 제가 은인이라고 하는 조카딸과는 아직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 때 참 힘이 많이 돼주었던 친구죠. 동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밉진 않더라고요. 대신 딱 일만 하고 있고 조카도 혹시라도 제가 불편할까봐 아예 시댁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들과 더불어서 생각보다 절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작년엔 연매출 최고점을 찍기도 했고 서서히 나아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저 우여곡절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카에게 가끔 듣기론 조카네 집도 할머니네와 왕래는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남편이 횡령죄로 깜빵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이 얘기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너무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모든 걸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게 좋은 거더라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서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현재에도 용서라는 단어가 입에서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저는 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10년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단골 손님도 꽤 많아졌고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는 음식 예약 주문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서 그때만큼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놔야 하죠. 3일 동안 쪽잠 자면서 명절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해지는데 항상 매년마다 명절 때만 되면 시모가 반찬 가게로 나오십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 꼭 오셔서 온갖 참견을 다 하세요. 시모가 한번 왔다 가시면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예약되어 있는 음식들을 함부로 해집거나 그냥 가져가실 때가 종종 있으셔서 이 문제로 시모와 한바탕 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남편의 어머니라서 참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지적도 많이 하고 인연까지 끊겠다며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지만 시모에겐 씨알도 안 먹혔어요.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인연을 끊고 반찬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참고만 살아왔었는데 이번 명절에 일어난 사건 하나로 저희 부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용서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 가게에는 명절찬을 준비해달라는 전화가 쇄도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 시작이 된 거죠. 식재료 준비하는 양도 평소와는 다르게 3배 이상은 되기 때문에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직원까지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신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가게로 나오셔서 상황을 훑어보셨어요. 올해는 어떨 것 같니? 작년보다 예약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 정신없이 전화를 받는 거 보니까 이번 명절에도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바쁘겠구나? 엄마, 왜 또 오셨어요? 한창 바쁘게 일을 할 때는 오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식재료도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길 꼭 비집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만 들어가 계세요. 뭐가 그리 궁금하셔서 꼭 명절 전만 되면 참견하러 오시는데 저희는 방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잖니. 그냥 둘러만 보고 있는 거다. 작년에는 직원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직원이 3명으로 늘었네. 식재료 양도 작년보다 더 늘었구만. 올해 명절에는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기대 좀 해도 되는 거지? 작년에 유람선 타고 제주도 가는 거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니? 차라리 그냥 비행기를 탈 걸 그랬어. 그런 것도 네가 눈치껏 알아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번 명절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가볼까 하는데 그러려면 예약 전화 한 통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아야 되겠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다닐 수 있는 곳은 전부 다녀야 하지 않겠어? 그나저나 이건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시금치 무침은 간간하게 해야 맛있지. 너는 10년이나 반찬 가게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간을 못 맞추니? 어머님, 왜 남이 주문한 반찬을 손으로 드세요? 어머님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요 앞이니까 오다 가다 너희 가게가 보이는 걸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있니? 매년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궁금한 건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반찬에 사정이 어디 있어? 그냥 맛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거 액젓 조금이랑 간장 좀 추가하면 딱이겠구만. 그리고 나 손 깨끗하다. 한 개 집어먹었다고 다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니?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갖다 줘라. 어머님, 이 반찬 주문하신 분이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간을 자극적이지 않게 싱겁게 해달라고 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지러 오신다고 했다고요. 내가 손으로 집어먹은 거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그냥 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거 그냥 가져가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왜 저희한테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작년에 하도 못 채셔서 보내드렸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제주도행 유람선도 어머님이 타시겠다고 하도 억지 부리셔서 그렇게 해드린 거잖아요. 해외여행은 저희보다 돈 많이 버는 형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모이기만 하면 형님이랑 저를 비교하시면서 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도 이 사람 때문이지,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명절 전에 가게로 들어오신 시모는 또다시 멋대로 행동하셨어요. 평소에는 가게에 오시지도 않으면서 꼭 명절 전에 한창 바쁠 때 일부러 저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오시는데 그때마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고 가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예약 전화를 받고 있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를 가게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제서야 겨우 가게 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시모는 밖에서 저희 가게를 노려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가 끝났고 밤새우면서 만든 명절 찬들은 문제없이 손님들께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명절 당일 저희 부부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점심을 함께 먹으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이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밤새워서 만든 명절 음식들을 상의에 전부 올려놓으며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시모를 가게에서 내쳤을 때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셨어요.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그러시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시모는 그런 저희를 좋게 바라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모와 저는 주방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형님 내외도 도착을 했고 형님도 주방에서 같이 일손을 도왔죠. 시모는 항상 저와 형님을 비교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옆에 있는데 비교를 하시면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라서 시모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내가 잘 먹는 코다리 조림이 오늘은 없는 건가? 매년 상위에 올라가던 음식이 오늘은 안 보이는데 깜빡 잊고 꺼내지 않은 거야? 아, 그게요. 이번 명절에는 코다리 조림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주문하신 분들도 없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올해에는 전을 주문한 비중이 많았어요. 그래도 명절찬이 43가지나 되니 아쉽더라도 이번에는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명절에는 형님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 잊지 않고 준비해 놓을게요. 형님, 식사 안 하시게요?
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원하는 음식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절 때 한 번 먹는 건데, 정작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하나도 없네. 잔이 43개면 뭐해? 내가 원하는 건 없잖아. 너는 어떻게 된 게? 매년마다 준비해야 되는 코다리 조림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니? 그거 하나 준비 못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반찬 가게 일을 하니까 겸사겸사 명절 음식 만들고 남은 거 가지고 오는 건데, 이번에는 코다리 조림 주문이 없어서 깜빡 잊은 건데, 이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형수님, 아무리 원하는 반찬이 없다 해도 아버지도 숟가락도 들지 않으셨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매년 만들어 놓은 음식 젓가락만 올리면서 그 나이에 반찬 투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얼굴 보는 거 분위기 좋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네요. 야,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매번 먹던 게 없으니까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가만히라도 있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냐? 오래간만에 왔는데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기분만 잡쳐버렸네. 가짓수가 많으면 뭐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 그냥 나가서 먹고 들어올게요. 어차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밥 먹어봤자 제약이밖에 더 하겠어요? 먼저 일어날 테니 식사들 마저 하세요. 코다리 조림 하나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머리가 나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큰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상의에 없으면 당장 가게 가서 만들어 오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드니?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까 동네 가게에서 반찬이나 만들고 있지? 큰 며느리 봐봐라.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석자 교수 위치까지 올라가 있잖냐? 너랑 비빌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데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가게로 뛰쳐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망치려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만들어 와라. 원인 제공을 네가 했으면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지. 사람마다 각자 사는 삶이 다 다른 거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형님이 석자 교수라고 제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코다리 조림 안 했다고 욕먹고 죄인 취급을 왜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모는 그 순간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말대꾸를 한다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셨고 당장 반찬 가게로 가서 형님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을 해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남편이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 겨우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모 나름대로 그동안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쌓이셨는지 험한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고 그 모습에 정말 정떨어져 버린 저희 부부는 인연을 끊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해 드리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삶이 질려버려 두 번 다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는 저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말리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려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작은 방에서 낮잠을 자던 7살 딸이 잠에서 깼는지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다가온 딸이 전화가 왔다면서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는지 저에게 지어줬는데 그 가방은 형님이 들고 온 가방이었죠. 그런데 딸이 저를 보며 건넨 첫마디에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고 반복적인 말을 하는데 진동이 울리고 있는 핸드폰 화면에 딸이 말한 대로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전화가 오고 있는 핸드폰을 들어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급하게 저한테 달려와 핸드폰을 뺏으려는 순간 남편이 형님의 핸드폰을 가로챘습니다. 형님은 남편한테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주버님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핸드폰을 들고 이건 뭐냐며 한마디 했어요. 이 핸드폰이 당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핸드폰은 또 뭔데?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리 좀 가지고 와봐. 이건 누가 봐도 이중생활 같지? 아니, 무슨 이중생활이야. 그거 핸드폰 내 친구 거야. 저번에 카페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걔가 핸드폰을 놓고 가는 바람에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아, 그래?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걸 들킨 사람처럼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는데 나한테 정말 숨기는 게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이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고 적혀있는 이 사람과 통화를 해보면 딱 알겠네. 통화 버튼 눌러봐도 되는 거지?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언제 올 수 있는 거야? 저녁에 얼굴 볼 수 있는 거지? 승현 씨,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늦지 않게 꼭 와야 되는 거 알지? 오늘 우리 부모님이랑 인사하기로 했잖아. 정말 잘 생각했어. 교수 집안은 교수끼리 결혼을 해야 맞는 거라고. 그런 집안에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마. 그 남자 별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 아니야? 당신이 너무 아깝다고. 이번 결정 정말 잘한 거야. 나랑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아이들은 그 남자가 키우라고 할 거지? 그렇게 확실히 정한 거지? 저번에 나한테 애들까지 전부 주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바라시는 것보단 당신의 집안을 원하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지금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잖아. 오늘 저녁에 늦지 않게 와야 돼.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왜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는 거야? 여보세요? 내 말 듣고 있어? 분명 통화가 연결됐는데. 승현 씨, 말 좀 해봐. 저녁에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거지? 그쪽에 지금 내 마누라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한 말들 전부 녹음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그쪽 부모를 만나기로 했다고? 남자는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왔던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형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었고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형님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시댁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시부모님은 비틀거리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형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아주버님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한 말을 들어보면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지겨워하는 것 같고 그 남자도 보니까 교수인 것 같은데 그 말은 둘이 서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잖아. 언제부터였어? 나랑 아이들을 버리기로 결심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당신과 사는 거 이제 지겨워. 나보다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자리씩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일반 회사원이잖아. 그때 당시 내가 아주 잠깐 눈이 삐었던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고 나는 그런 남자들을 전부 다 놓쳤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함께 걸어가야 되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 당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만년 부장이잖아? 더 높은 위치를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고 나는 그런 무능력한 당신을 데리고 살면서 석자 교수인 내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더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 당신을 항상 끼고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을 하려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당신과 함께 거리를 걷는 것조차 나는 상당히 괴로운 순간이었어.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당신을 소개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곤욕스러웠다고. 결혼 초에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면서 점점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 했던 거고 당신이랑 통한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까지 버리고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는데 그런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네? 아유 세상에, 너 지금 내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걸 인정하겠다는 거니?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고 정말 내 아들과 갈라서겠다는 거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거냐고. 우리 집안의 자랑인 네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게 사실이야? 장난인 거지? 일부러 우리 놀래켜 주려는 거잖아.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거고 이제 그만 제 삶을 찾아 떠나려고요. 그러니 더는 그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일찍 말을 하게 됐지만 이런 식으로 밝힐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이왕 터진 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형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멱살을 잡은 뒤 바닥으로 내팽개 쳤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셨죠. 시모의 형님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주버님은 형님의 단호한 결정에 결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모를 뿌리친 뒤 시댁을 뛰쳐나갔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둘은 끝내 이혼 소송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친자 포기각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미련 없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를 않았었죠. 아주버님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모도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형님이 떠나게 되니 예전처럼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상당히 조용히 지내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형님이 떠나게 되자 저희를 막대하던 시모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가게에 찾아와 원하지도 않았는데 청소까지 해주면서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매몰차게 가게 밖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채 잡았던 것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었죠. 내가 지금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니? 갈 곳도 없는데 계속 나를 밀어내기만 할 거니? 앞으로 정말 잘한다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날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그동안 형님이 있었을 때는 차별하시면서 무시하시더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혼하니까 이제 저한테 붙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도 이미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어머님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셨어야죠. 저는 어차피 며느리 취급도 못 받았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10년을 노력했어도 교수였던 형님 때문에 항상 저는 관심 밖이었는데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하면 제가 참 좋아하겠어요?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시모를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아마 돈줄이 끊겨서 더 신경이 쓰이겠죠. 저희가 시모에게 드리던 용돈도 전부 끊어 버렸거든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떠나가 버린 저희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땅을 치며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도 교수 형님과 함께 산다고 저희 부부 반찬 가게 한다고 무시하더니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에 남편과 함께 아들, 딸을 키우고 열심히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에게 받은 상처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데 피를 나눈 가족이 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아버릴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은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머릿속에 각인이 될 테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가족들과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대출이 뒤따랐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빚 또한 점점 주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남들보다 한 단계 빠른 진급과 함께 월급도 올려받을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걸 시부모님께서도 항상 뿌듯해 하셨고 도움 주실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과는 많이 달랐어요. 애초에 남편을 좋아해 준 적도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비꼬듯이 얘기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뭐해? 그래봤자 월급도 쥐꼬리만큼 올랐잖아.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기대할 필요가 없지. 다른 집안들은 사위가 때 되면 용돈도 알아서 챙겨주고 여행이며 외식도 아낌없이 추진한다던데 너희들 결혼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니?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거 하나 받아본 적 없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좋은 사이를 본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가끔 사위 얼굴 봐봤자 기대할 게 없으니 한숨만 나올 수밖에. 너는 엄마를 이해 못하잖아. 엄마는 이 사람 얼굴 볼 때마다 그런 말 말곤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걸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자리 잡히려 하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챙겨드려도 되잖아요. 이 사람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안 보이세요?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도 불쌍해 죽겠어요. 힘들게 버는 돈 엄마 개인적으로 즐기시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들한테 나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뭘 도와줘? 장녀가 집안을 위해 희생해야지. 부모의 돈을 뺏으면 되겠어?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숟가락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짓들 보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나는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정말 오래간만에 부모님 얼굴 뵈러 온 거였는데 좋은 말은 조금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남편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나가려는데 동생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 뒤에 처음 본 남자가 고개를 내밀더니 남편과 저에게 인사를 건네길래 얼떨결에 받긴 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동생은 남편에게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대충 건넨 뒤 부모님을 불렀고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부모님께서 급하게 방에서 나오셨어요. 분위기를 살펴보니 동생이 데려온 남자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제부였어요. 저도 가족인데 한마디도 해주지 않은 부모님께 너무 서운했었죠. 그래서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걸어가자 엄마는 저에게 집에 안 돌아가냐며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긴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보, 저는 준비 다 됐는데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냥 차에 있으면 되지. 뭐하러 집에까지 올라왔어? 이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니까 올라왔죠. 아빠,
예약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서둘러 나가야 돼요. 다들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왜 내가 하는 말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건데? 아유, 귀 떨어지겠다.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희들도 볼 일 다 끝났잖아.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뭘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려 드는 거야? 오늘 박서방 인사 온다고 해서 밖에서 외식하기로 했다. 너희들은 밥 먹었잖아. 그리고 딱히 부를 일 없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것뿐인데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거니? 우리 이제 나가봐야 하니까 너희들도 어서 돌아가. 저희를 무시한 부모님과 동생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화를 내려 하자 남편이 저를 말린 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제 손을 잡고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무시당하는 것도 화가 나긴 했지만 문제는 남편한테는 냉장고에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대충 데워서 던져주셨으면서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오니 외식을 나간다는 말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남편도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저를 차에 태운 뒤 시댁으로 출발을 했어요. 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고 차별당한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저희 품에 안겼고 출출하다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셨는지 저희를 주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시모는 저희가 올 시간에 맞춰 정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부모님 집에서 눈치 보느라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한 남편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 너 사돈댁에서 밥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니? 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한 거야? 체하겠다. 천천히 좀 먹어라.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게 제가 잘 챙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게 왜 너 탓이니? 내 아들과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서로 변함없이 잘 지냈으면 한다. 너도 내 아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편하게 한술 뜨렴.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지? 서로 챙겨주기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헐뜯고 사는 건 참 미련한 짓이지. 그래도 어쩌겠니? 사람이 다른걸.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들은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생각들 하거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분명 나중에 기회는 찾아올 거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 일단 여기에서 자고 내일 일찍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시모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희 부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죄송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시모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사위 대접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서 눈칫밥만 먹고 있으니 시모는 마음속으로 오열하고 계셨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었네요. 저희 부부는 시모가 차려주신 밥을 급하게 비운 뒤 서로가 너무 피곤했기에 그날은 시댁에서 한숨 잔 뒤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풀린 남편은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저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어요. 남편을 데리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남편을 보며 던졌던 첫 마디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물어보셨고
마음속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셨던 부모님께서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는 말을 꺼내자 그 자리에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앞으로 저희 남편에게 달라붙어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으셨던 거죠.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능력 없는 남자는 받아줄 수 없다고 무조건 원하시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사위를 원한다고 못을 박으셨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적이 없으셨네요. 그래도 침대에서 코골며 자고 있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10년간 사위로 지낸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분명 서운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저도 잠을 청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시모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애들과 함께 간단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전날에는 나의 무시를 하더니 아침 일찍부터 전화한 이유가 뭐야? 나한테 좋은 말 듣지 못할 거 알고 있을 텐데. 언니 잔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어제 아빠 엄마한테 결혼 허락 받았어. 곧 상견례 할 거고 결혼식 날짜도 서둘러 잡을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자리를 채워달라는 거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필요할 때는 이용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전화하겠다는 거 괜히 또 이상한 말씀 하실까봐 내가 좋게 끝내겠다고 먼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군말 하지 말고 따라줘. 가뜩이나 엄마가 언니랑 형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줘야 그나마 본전은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랑 결혼할 그 사람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이번 결혼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언니나 형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감당되겠어? 그냥 토 달지 말고 일정 문자로 보낼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오도록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점수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부모님은 벌써 동생의 결혼을 이미 허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상견례 일정과 함께 주소가 적힌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침부터 정말 어이가 없었고 동생과 나눴던 대화를 남편에게 알려주게 되었죠. 남편은 별말 없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더 안 좋게 보실까봐 더는 군말하지 않고 상견례 일정 날 남편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그래도 중요한 날인 만큼 저희 부부에게 크게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이후 동생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부가 정식으로 저희 집안 식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동안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고 지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잖아요. 악착같이 모아서 노력하니 좋은 결과도 뒤따라 오더라고요. 10년 만에 국민 평수인 34평의 전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 알려드리는 거니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꼴랑 34평 가지고
자네는 지금 축하해달라는 말이 나오나? 매매도 아닌 천세면서 너희들 나이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집 아니니?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보고 계셨잖아요. 돈도 많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이 정도 모은 거면 정말 잘한 거죠. 그냥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모두가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서 꼭 서운한 말을 꺼내셔야겠어요? 얘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어. 어쩜 너는 성격이 조금도 편하지가 않는 거야? 한동안 입 다물고 있길래 살만 했더니만 이제 또 시작이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34평 전세로 들어간다는 게 솔직히 자랑은 아니잖아?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은 건데 당연히 좋은 말은 나가지 않는 거지. 막내 사이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 뭘 해왔는지 아니? 내 막내딸 하나 보고 사위가 가지고 있는 명의의 청담빌라 서류를 들고 왔다. 내 거라며 건네주는데 지금 34평 전세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갈 것 같니? 지금 이 식사 자리가 누굴 위해 준비한 건데 눈치도 없이 와서 숟가락 얹었으면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서둘러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다시 새로 국 퍼놨으니까 와서 좀 거들고. 제부가 결혼이 성사가 된 뒤에 청담 빌라 서류를 엄마한테 건네드렸는지 입이 찢어져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부도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엄마는 퍼놓은 국그릇을 나눠주라며 저에게 지시를 내렸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차례대로 밥그릇 옆에 놓아주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이 제 눈에 전부 담기게 되었고 경악을 하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 앞에 국그릇을 놔두자 한술 뜨려 하던 찰나 엄마는 국그릇이 바뀌었다면서 갑자기 한쪽 모서리에 걸려있던 파리채로 먹지 말라며 남편의 입을 내려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라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입을 살펴보니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어서는 눈시울까지 붉어져 있었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계기였네요. 엄마는 우리 남편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꼴보기 싫으셨던 거죠? 그래도 그렇지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파리채로 이 사람 입을 내려칠 수 있는 거야?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는 엄마 딸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여보, 지금 그만 일어나. 앞으로 우리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사시겠지. 나는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그러니까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쳐? 10달 배 아파서 지금까지 키워줬더니만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 정말 집안 잘 돌아간다. 다들 적당히 좀 하지.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면 당신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집안 창피해서 집에 오질 못하겠어. 어떻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형부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깟 34평 전셋집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형부가 입조심만 하셨어도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지금 형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알아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리고 엄마가 너희 형부 입에 파리채를 내려쳤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만약 엄마가 제부 입가에 파리채를 날렸으면 너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저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 엄마도 너무 미웠지만 아빠와 동생의 태도도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제 앞에 놓여있는 손가방을 쏟아 부으면서 친정집을 초토화시켰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은 엄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에 대해 설명해 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큰 사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의 선물밖에 해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정담동에 있는 빌라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껏 저를 사이로 생각해 주시고 올 때마다 끼니는 거르지 않게 챙겨주셔서 이번에 전세이긴 하지만 저희도 넉넉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뒤에서 채찍질 해주신 덕분에 성공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었거든요. 저 또한 사이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장인 장모님께 아낌없는 사랑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가갈 수 없는 곳을 미련하게 10년 동안 달려온 것 같네요.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 사람 말대로 오늘 이후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 어머님께서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신도 이제 그만 짐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는 남편이 준비한 물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 급하게 포장지를 뜯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등을 돌렸어요. 엄마는 포장지를 뜯고 작은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놀라신 이유는 상자 속에 나온 내용물이 엄마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작년에 외할머니 산소에 모두가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남겨주신 유품의 목걸이를 산소에서 분실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분실한 목걸이를 찾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매일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 몇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있던 동선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정말 중요한 유품을 잃어버려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실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남편이 끝까지 찾으려 애쓴 결과 할머니의 유품을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네요. 저희 집에서 할머니 산소까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산도 타야 해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남편은 벌써 부모님 집에서 나가버렸고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남편이 타고 있는 차에까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의 골이 깊었던지라 이미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저도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엄마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청담 빌라보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단 한 개뿐인 물건이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항상 품에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큰 사이 얼굴 한 번만 볼 수 없냐고 쉬지 않고 찾아와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단지 제부랑 국그릇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파리채로 입을 내려칠 수가 있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앞으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저런 말을 하겠어요? 엄마가 할머니 유품 잃어버린 뒤부터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중요한 물건인 만큼 꼭 찾아드리면 사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소에 찾아가고 비가 오면 흙에 묻힐까봐 걱정된다며 온몸에 비로 젖어도 할머니 유품 찾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얼굴엔 힘든 모습보다 유품을 찾았을 때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걸 상상하면서 자기 일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할머니 산소를 다녔었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다시 품에 들어온 유품을 돌려드리려고 포장까지 하면서 엄마가 파리채로 내려치기 몇 시간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제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이 사람 얼굴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돈 많은 사이랑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네요. 할머니 유품도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저 사람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청담동 빌라는 사돈분들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명의 이전도 못 해봤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안이 난리도 아니야. 막내 사이가 그냥 가볍게 만나던 주변에 다른 여자들이 꽤 많았는지 둘이 결혼했다는 소식에 사이 집까지 찾아가서 네 동생이랑 처음 본 여자들과 한바탕 했었다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큰사이가 나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 집안의 기둥인 큰사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내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마.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제 동생과 결혼을 했지만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에 만났던 여자들과 계속해서 엮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남편도 분명 전부 다 듣고 있었을 테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의견은 단 한 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으면서 왜 남편이 뒤처리까지 해주길 바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강하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쉬지 않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가 앞으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착한 남편은 다시 문을 열어드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발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